지자체별로 이런 최저임금 협상을 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는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업종별도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둬야 되는데 그 업종별이 여기에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첫 번째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냐,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된 쟁점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종훈 평론가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계속 기사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편의점 업계를 비롯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얘기도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최저임금에서 이걸 이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는 올해는 일단 뭐 끝난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저임금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이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얘기는 몇 년째 나오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뭐 포털에 보면 자영업을 검색하면 폐업이라는 것, 그리고 불경기라는 이런 연관 검색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전폭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올해도 다시 그 작년에 16%나 되는 부분을 다시 올린다면 상당히 그 인건비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단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닥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지금 그 편의점 업계들 중심으로 해서는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뭐 연합회 등등등 해서 이제 이런 단체들 뭐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런 걸 텐데 지금 이분들의 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그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면 이제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이건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앞세우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안정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성장이 정체돼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뭐 안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좀 지체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맞고요. 네. 그렇지만 그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임금의 그 구조, 그리고 현재 그 임금의 어떤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영업자로서는 이런 부담이 있고요. 특히나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은 이제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로열티,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좀 괴롭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그 베이비 부머들이 그 창업을 많이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600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더 많은 숫자의 자영업자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최저임금의 그런 부담을 지금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저임금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1,790원까지는 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대략 한 10% 정도 얘기 나오니까 8,200~300원 정도 10% 올해보다 오르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오른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제 정말 이제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보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인건비가 이제 오르는 거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뭐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산업도 아니고 매출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이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반에 자기의 자본으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경영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또 하나의 그 가장 낮은 축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자주 가지만 일본의 무슨 유명한 집이나 오래된 집, 맛집 이런 것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란 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정체가 되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신규로 고용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과밀화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같으면 특히 이제 뭐 계약상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있다. 네, 로열티 부분이 좀 있죠. 예, 뭐 납품 단가 문제들도 있고 네, 그런 얘기도 그것도 좀 있습니다. 나오고 네. 좀 있는데요. 뭐 리모델링을 또 뭐 예.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저희가 오늘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위기의 그 원인 자체를 오늘 뭐 포커싱을 해서 들어가려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로 좀 돌아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앞서 이제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용자 측 위원들 9명 전원이 불참한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거를 좀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죠. 네, 그 구차개정헌법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들어와서 1987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88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원래 1군, 2군으로 나뉘어서 원래 차등 적용이 있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1군, 2군이라는 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군이라고 하는 어떤 제조업이나 여러 어떤 산업별로 구분을 예. 했던 거죠. 예. 그렇지만 89년부터 이제 한꺼번에 합쳐졌고 이제 그 다음부터 600원, 7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고요. 이 부분은 사실 입법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일본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디테일한 특징이지만 뭐 제조업 하면 예. 뭐 철강 제조업, 그것도 유제품 제조업, 또 서비스 중에서도 또 어떤 서비스업, 뭐 미용 서비스업, 무슨 서비스업, 또 소매라면 의류 소매, 뭐 이런 뭐 자동차 소매 이런 것들에 다 업종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운용된 바가 있고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최저임금 만들 때는 그렇게 1군, 2군 나눠서 했었다. 그러니까 1군, 2군으로 나눈 당연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89년부터 일원화가 됐다. 그럼 네. 각각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의 어떤 가치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뭐 사업장마다 누구는 더 뭐 어려운 일을 하고 누구는 더 편한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그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일이 가장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금을 어느 정도 그걸 꼭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누리는 권리라기보다도 사회적 안전망이나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생계 이런 것에 가장 최저한이라면 누구든 이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 때문에 89년도에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산업 재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계속 좀 부결되고 올해도 뭐 부결이 돼서 내년까지는 이제 이 상태로 좀 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이를테면 지금 89년도에 단일화되고 난 이후에 벌써 한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산업의 구조도 많이 변했고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 직군들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네. 근데 좀 차등 적용 얘기가 올해만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강하게 이제 제시를 했던 좀 전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지금쯤이면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실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현실성 그러니까 현실성을 어떻게 평가하자면 당위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약간 규범적인 판단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할 예. 부분이고요. 저는 아마 이 사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 아마 필요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또 외국의 경우에 이런 실제로 업종별의 그 업종별의 차등을 주는 또 특히나 지역별로 차등 주는 부분 그리고 뭐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 같은 데서의 연령별로 또 이 최저임금을 차등 주는 부분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 제도를 좋아하면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싹트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원론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네덜란드 같은 경우 연령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사례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벨기에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6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70%밖에 주지를 않고요. 20살 돼야 이제 94%. 역시 20살이라고 돼도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100%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2세 정도 돼야 이제 최저임금 100% 적용이 되고요. 일본 사례도 아예 보여주시죠. 보는 김에. 아까 일본 사례를 유 변호사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일본은 이렇게 지역별 차등가 도쿄가 제일 최저임금이 높고 오키나와 같은 이런 좀 지방은 이제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철강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900엔으로 좀 높고 유제품 제조 이런 쪽은 좀 830엔 정도로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업종별 차등화를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보편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부의 나라에 이렇게 국한된 겁니까? 뭐 최저임금 제도를 원래 그 구상을 했던 분은 독일의 어느 학자였습니다. 근데 독일은 정작 최저임금을 도입한 지 별로 안 되거든요. 그걸로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뭐 중국 이런 곳에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차 개정 헌법 이후에나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저임금은 그냥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들어왔던 것이고, 사실 뭐 이게 외국의 어떤 그런 것이 뭐 이런 업종별 차등의 이런 사례, 연령별 차등의 사례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테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독일인데 독일은 몇 년 안 됐고 지금 한 4천만 명 되는 근로자 가운데 10% 정도, 한 400만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더 말씀드리자면 뭐 노동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노조나 산별 노조가 잘 돼 있고 거기에서 임금 부분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들이 협상이나 결정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게 하는 그런 엄브렐라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도적으로 법으로 최저임금은 이거니까 없다. 이거를 지켜라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하는 거가 있고 업계, 그러니까 양측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중간에서 정부가 뭐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항상 이쪽도 불만이고 저쪽도 불만이고 이런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시장 경제에서 노동은 제외하고 네. 어차피 시장 경제의 그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인간성의 상실이라든가 생계의 곤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최저가격제로 지금 최저임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업종별 차별화 이 얘기가 나올 때 일각에서 우려한 게 이건 꼭 뭐 노동계라고만 이렇게 지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 일각에서 우려한 게 그러면 최저임금의 이 법 논리 자체가 법의 어떤 그 근본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취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을 보장하고 그 최저의 생계비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최저임금 제도가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지금 폐업률이 속출하고 있고 예. 굉장히 이 인건비 부담, 인건비에 의존하는 이 경영 수지가 그렇게 의존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이상 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 지적 잘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한 달 월급 준다는 이 인건비 부담 부분이 아주 현실적으로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최저임금도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조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최저임금만은 아닐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공정 거래 문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특히 이제 인건비 부담이라는 게 큰 부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영업자들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데서 충분히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구조적으로 시스템에 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되긴 됐구나라는 거, 어떤 그런 시그널이구나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